저는 일단 토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 아니 무슨 토지 거래를 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요. 일단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봤을 때 아파트를 내가 꼭 세 채만 내가 보유를 해야 된다 네네. 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 채는 네. 규제 지역이 아닌 경기도 일부와 대다수의 지역은요, 제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27년 상반기까지가 마지막으로 무릎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반전이 지금 벌어지고, 지금 최근 5년 동안 건축비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가격이 30% 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초대 손님은 김기원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시잖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이자 리치고 서비스하고 있는 김기원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오늘 부동산 토론으로 네.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끔 이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네. 김기원 대표님 좀 초대해서 토론 좀 해봐달라 이런 요청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지금에서야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네. 첫 질문. 네. 일단 11호 대책을 코멘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이후 거래가 많이 좀 끊겼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 네, 먼저 이 거래를 한번 네.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제 보시면 요 이제 리치고 엑스퍼트라고 해서 여기 네. 지금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국토교통부에 신고되는 하루 건수 거래입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어때요? 요때 2020년 중순 정도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23년, 24년, 2년 연속 이제 50조를 쏟아 부으면서 예. 100조를 이제 부동산 부약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25년 들어서 그렇죠? 3월, 그다음에 6월, 그리고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터질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 지금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하루에 지금 이제 100건이 거래가 안 됩니다. 네. 하루에 거의 한 100건 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지금 완전히 이제 10월 15일 대책 이후로 급감한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다시 2020년에 연끌거래에 이어서 또다시 연끌거래가 저는 터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허. 자, 근데 이렇게 연끌거래가 터지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버스를 다 타는 거죠. 근데 모든 투자의 기본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에너지가 이제 거의 다 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가 보면은 보통 손바뀜이 많이 되고 예. 그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거의 다 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올해 이제 이렇게 거래가 터진 것들을 좀 봤을 때, 아, 이제는 정말로 살만한 사람은 정말 다 샀다. 지금 5년 넘게 만에 지금 요 거래량이 터진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 다 샀다. 네, 그러니까 11호 대책이 그 다 사게 만드는, 더 이상 이제 거래를 많이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요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까지 싹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전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남부까지 싹 다 요 세 개로 다 규제를 묶어버린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10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예. 이제 10억 이상 초과한 아파트부터는 대출이 정말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4억, 25억 넘는 아파트는요, 대출이 이제 2억밖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LTV도 40%고요. 예. 그다음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 무조건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수요가 정말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그나마 마지막으로 지금 대출 나올 때 집 사자 하면서 이번에 저는 2020년 중순을 뛰어넘는 엄청난 지금 영끌 수요가 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전에 바로 터졌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15일 대책 이전에 대거 거래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래를 완전히 빙하기처럼 맞습니다. 만들고. 거래가 이제 거의 없죠 지금. 그러면 이 지금 말씀 주신 이 거래량 분석만 보면 네, 어쨌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흐름은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아직 듯한데 이어지고 있죠. 네, 이게 얼마 안 돼서 네. 내려갈 거다라는 의견이실 걸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21년 10월 달에 고점을 돌파 못한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가 지역만 지금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반등도 거의 지지부진해요.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고가 부동산 시장만 이렇게 많이 올랐냐? 예. 네,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고가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냐면 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특례 대출과 영 리치들이 만든 고가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23년과 24년에 2년 연속 이제 50조 규모의 특례 대출 합해서 이제 100조 규모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3년 이때부터 이제 50조를 쏟아부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거래가 어때요? 약하죠. 네. 거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고 실제로 시장의 상승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24년 들어서부터 이제 24년 들어서부터 이제 상승의 폭이 좀 커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24년에는 뭐까지 있었냐면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원래는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돈을 줄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한도를 1억 5천까지 비과세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1억을 더 얹어서 줘도요. 증여세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럼 양가 합산하면 얼마예요? 2억 5천, 2억 5천 합해서 5억입니다. 예, 예. 그래서 5억을 출산과 결혼을 전제로 증여세가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했던 거예요. 네. 거기에 이 특례 대출까지 결합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예.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생겼던 거죠. 네. 자, 거기에 왜 특히 또 고가식 부동산 시장이 잘 나갔냐? 여기는 이제 미국 주식, 코인 시장, 또 스타트업에서 돈을 많이 번 영 리치들이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이런 정책들과 이런 시장 상황들이 합쳐져서 저는 이제 이 고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이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버블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정부의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일단은 완전 수요의 목줄을 완전 꽉 지금 잡아버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분명히 내년은 공급이 정말로 작아요, 서울이. 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일단은 정부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네.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하죠? 이전 정부랑은 다릅니다. 예, 과도하게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있는 대한민국의 자산을 금융이나 주식 시장으로 지금 흐르게 하겠다라는 게 큰 취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시장이 저는 중요하냐? 미국 주식 시장, 코인 시장 이런 시장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뭐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계속해서 경제 좋아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자, 그래서 미국의 지금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여전히 괜찮다. 예. 그럼 이를 통해서 또 여전히 돈을 번 영 리치들이 계속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고가 시장에 수요자가 될 거고 그런데 네. 공급은 작아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이제 하지만 반대로 혹시라도 미국 주식시나 코인 시장이 꺾인다. 그럼 이제 고가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진단해 주시기를 11호 대책 같은 경우는 뭐 주로 금융 규제인 거죠. 굳이 그렇죠. 따진다면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출 받아서는 못 사게 만드는 네. 뭐 그런 일종의 규제 장치인데 네.
그걸 도입하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빙하기가 오긴 왔는데 네. 거래량이 쭉 끊기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거래가 터졌었던 그 배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리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자산 키핑 수단? 네. 뭐 코인으로 돈 벌든 주식으로 돈 벌든 해외 투자로 돈 벌든 뭐를 아니 뭐 일해서 돈 벌든 뭐를 해서 돈 벌든 네. 서울 아파트로 맞습니다. 키핑하는 네. 이런 현상이 이어졌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 규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네. 50억 100억짜리 아파트 사는 이 투자자들이 네. 금융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사고가 아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26년에도 추가적인 뭐 주가의 상승이나 뭐 코인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추가적으로 자산 키핑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그렇죠. 충분한 수요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이 아닌 나머지 이 자본 시장에 대한 전제를 깔고 부동산을 전망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맞아요. 근데 자본 시장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경제 위기 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닌 한에서는 네. 26년에는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다. 미국도 유동성 퍼붓고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 매입하고 맞습니다. 또 연준 의장도 바뀌고 금리 더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장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전제했다면 그렇게 전제한다면 지금의 고가 부동산 시장 계속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고가에서 소위 말하는 서울 강남 아파트들은 네. 계속 오르는데 네. 나머지 시장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나머지 시장도 저는 만약에 그런 금융 시장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네. 나머지 시장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네, 여기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M2 통화량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지금 M2 통화량이 21년 한 10월 달 정도부터 지금 이제 25년 한 10월 달 3년 동안 지금 통화량이 몇 퍼센트가 풀렸냐면요. 지금 이제 18%가 증가를 했습니다. 누적인 거죠. 누적인 예.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미국의 통화량 증가량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 미국의 이제 M2 통화량은 지금 이제 4%가 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통화량은 지금 18%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즉 이제 한국의 지금 M2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한국 원화 가치가 지난 한 3년 동안 18%가 녹아내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돈의 이 가치가 녹아내려서 이제 올라간 거지 얘가 실제로 그렇죠.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최근 보면 한국이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앞으로도 한국에서 얼마나 돈이 또 많이 풀릴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유의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만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상당수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고평가와 저평가의 정도가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데이터를 제가 정말 많이 보는데 네. 주식 시장에서도 보통 이제 M7이라고 하는 이 주식들이 전체 주식 시장을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도 너무 크고. 예, 예. 근데 부동산 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서울의 이제 일부 고가 시장이 이제 전체를 막 다 끌고 가고 그렇죠. 나머지는 너무 안 좋고. 예. 그런데 그랬던 시장이 예. 이제는 지방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5개광역시 평균 아파트 가격 등락률로 봐도 네.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아주 낮게.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누적 통화량을 가지고 설명 주셨는데 월별 통화량 증가율로 네. 보면 미국은 월별로 지금 4.8% 속도, 네. 그리고 한국은 9.1% 속도. 네. 그러니까 이 통화량 증가율을 봤을 때 사실은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 안 되는 게 더 특이한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예, 없는 그럴 수밖에 환경이죠. 없는 환경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유동성과 자본 시장과 그걸 경유해서 주식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 전제는
대표님께서 이제 26년에 대한 시장을 전망하실 때 기본 전제는 아마도 이 유동성 공급이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속도가 유지된다. 네. 그리고 그것은 소위 주식 시장이나 뭐 코인 시장이나 이런 흐름은 역시 유지된다. 네. 그리고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당연히 보고 있거든요. 네. 26년에는. 네, 더 많은 유동성을 미국에서 풀 거다. 그렇죠. 네. 예, 그 근거를 아까 잠깐 살짝 말씀드린 거고. 네. 뭐 그렇게 일단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 잠깐 빙하기가 온 거고 맞습니다. 계속 상승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내려갈 수 있는 트리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의 어떤 투자에 대한 이 광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예.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서울의 고가 시장은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 비싼 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매수하기는 위험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만약에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좋고 코인시장이 좋다. 네. 그러면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수요를 꽉 잡아도 현금이 계속 불어나고 돈이 불어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수요자가 되어져서 또 사게 되겠죠. 또 파는 입장에서도 아니 당장 내가 지금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10월 10월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제 이사도 못 갑니다. 네.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대출을 받아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는 10억 이하도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사를 가려면 이 나머지 4액에 10억 대출 받은 6억밖에 안 되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사도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얘기는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정말 특이한 아주 특이한 세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네.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26년의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이런 전제를 깔고 전망을 하시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대세 상승장이라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일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네. 제가 한 2년 전부터 제가 울산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고 울산은 내 집만은 해도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관, 네네. 투자에 대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떤지를 알고 네. 방송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네. 투자자고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격이 좋고 능력이 좋고 체력이 좋고 이런 남자가 있어요. 예. 자, 모든 게 다 좋은 우리 교수님. 농담입니다. 예, 네. 농담한 거예요. 웃기려고 농담. 괜찮습니다. 네. 웃겼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완전 행복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성격이 너무 좋은 남자가 있어요. 네. 그럼 이 남자랑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급이 너무 작아요. 예.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대. 네. 이 얘기는 저한테는 뭐라고 들리냐면 성격이 좋으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투자를 해봤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흥망성쇠를 봤거든요. 예. 그런데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안 좋으면 저는 하지를 않은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저의 스탠스를 일단 저의 세계관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렇게나 보수적인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뭐냐?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반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울산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울산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도 이미 바닥치고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네. 대구도 돌아서고 있고 맞습니다. 경남, 경북, 전북 상당히 지금 많은 지방 부동산 지역이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매매가마저 지금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본질적인 가치는 매우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동산은 이제 많은 분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방 끝났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자 서울의 아파트를 짓나 지방의 아파트를 짓나 원가가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원가는 안 똑같을 것 같은데요. 안 당연히. 똑같죠. 예, 예. 그런데 뭐는 똑같냐?
건축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과 건축비 합이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인데 네. 땅값은 다르죠. 예. 하지만 건축비는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죠. 네. 예. 그래서 뭐예요? 원가가 하방이 경직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뭐 경기가 안 좋고 해도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단가, 특히나 최근에는 건축비가 정말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최근 5년 동안 건축비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가격이 30%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년 10월 고점 대비해서 지방은 다 지금 하락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싸질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싸졌고, 그래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네. 그래서 지방은 올해 내년 27년 상반기까지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매수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은 정말 마음 좀 영끌만 하지 않으시면 마음 편히 내 집 마련 하셔도 돼요. 네. 하지만 수도권 시장은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성격은 너무 좋은데 능력이 엉망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칫 뭔가 트리거만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의 소위 말한 세계관, 네.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존중하고요. 네. 그리고 그 세계관은 한마디로 이제 삼박자가 다 맞았을 때 그때 투자를 들어가는 것이고, 네. 삼박자가 맞지 않다면 네. 굳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26년 또 27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보셨을 때 그 삼박자가 맞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대다수의 지방은 네.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거기에 제가 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로서 또 좀 거두면 일단 지방의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조정이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악성 미분양과 미분양 주택 건수, 분양 후 미분양, 뭐 공사 완료 후 둘 다 마찬가지, 둘 다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은 어떤 생각이냐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조금 더 이상 안 떨어져야 그 입장 자체가 네. 지방 아파트만큼은 더 이상 가격이 안 떨어져야, 혹은 조금 올라가는 신호를 줘야 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해야 지방 경기 회복에 그럼요. 기여할 수 맞아요. 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에 대한 견해가 달라요. 음. 이것도 역시 규제가 어디에 집중되는가를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하면 지방 아파트 대반전 온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네. 자, 올해 초에 뭐라 그랬죠? 올해 초에 무슨 말이 많이 나왔냐면 국장 끝났다 그랬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중순 정도까지도 다 뭐라 그랬냐? 지방 부동산 시장 끝났다.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서울하고 지방의 집값이 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다. 네. 그만큼 지방의 집값이 너무 쌌고 근데 다 끝났다고 했는데 그 얘기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지방이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많이 느끼는 거지만 모두가 다 끝났다. 대다수의 대중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네. 정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그 생각이 올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저의 말씀 듣다가 생긴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향후 전망은 뒤로 하고 일단 네, 지금 현재 가격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네, 어쨌든 서울 아파트는 뭐 밸류가 굉장히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평가가 붕괴될 거다 여부는 나중 일이지만 네, 어쨌든 서울 아파트는 너무 고평가된 거고, 네. 반면에 지방 아파트는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근데 향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는 뭐 지금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네, 그럼 이 저평가됐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한 뭐 나머지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그렇죠. 매입을 해도 될 만한 여건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굳이 울산 부동산을 네. 강조해 오셨었는지. 네.
그래서 왜 앞으로 울산이 예, 좋아질 왜 수밖에 유독 없었는지 울산인지 혹시 조선업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이거는 그냥 알고 나면 사실 너무 쉬워요. 네. 자,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매매 전세 수급 및 거래 동향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면 전국의 부동산 온도계랑 똑같습니다. 네, 예, 여기 이제 보시면 X축이 이제 매매 수급 동향이라는 거고요. Y축이 전세 수급 동향입니다. 자, 매매 수급 동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일수록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럼 지금 전국에 제일 지금 사고 싶은 많은 데는 서울이죠. 네, 그 다음에 울산이죠. 그 다음 전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X축이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Y축입니다. 이 Y축이 뭐냐면 전세 수급 동향이라고 하는 건데 특정 지역의 전세가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100보다 높으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낮은데도 지금 강원도가 140 정도 되죠? 네, 그 얘기는 강원도의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40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전부 다 수요가 많죠? 그러니까 전세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울산을 좋게 봤냐? 자, 지금 전세 수급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울산이. 울산이죠. 자, 울산을 눌러보면 이제 울산의 시계열 차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전세 수급이 보통 한 140, 150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전세 140, 150이 넘었다는 얘기는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40에서 50도 많은 거거든요. 네, 네, 꽤 많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안 올라갈 수 있을지를 아는 건 뭐냐. 여기에다가 향후 공급 물량을 결합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울산에 공급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수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전세수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가가 결국에는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요때부터 이제 제가 울산 좋아진다 하면서 지금은 울상인데 앞으로 우상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농담을 해가면서 울산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요 빨간색 선이 있죠. 요 선. 이게 매수자 많음이고요. 예. 요 파란색 선이 뭐냐? 매도자 많음입니다. 네, 최근 보니까 매수자 많음이 어때요? 최근 21년 이후로 가장 많죠? 그러네요. 매도자 많음도 어때요? 매도자가 계속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울산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시면 네. 이 질문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또 지방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부산이거든요. 네. 부산 차트도 한번 네. 열고 부산 설명해 차트.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자, 부산 볼게요. 네, 우리 부산 연산동님 저 질문 잘했죠? 네, 네. 자, 부산 보시면 부산도 지금 전세 수입이 어때요? 150 넘었죠. 네, 즉 부산에 지금 140, 150 넘은 전세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한 3, 4월부터 아마 부산에 전세가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막대 그래프가 매매 수급인데 매도자 많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매수자 많음 올라온 거 보이세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수급이 좋아졌는데 여기에 거래가 또 중요한데 이건 거래 동향을 보면 돼요. 네, 자, 부산의 거래 동향을 보시면 자, 지금 몇 년 만에 매매랑 전세 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렇네요. 예. 불 붙었죠. 예, 이게 지금 2020년 연말 이후로 21, 22, 23, 24, 25 거의 5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부산의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 네, 지방 부동산 대반전 온다. 네.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 불 붙는다네요. 불 붙는다. 예, 불 붙는다. 네, 정말 어쩌면 뭐 그런 관점에서는 마지막 매수 기회고 이게 사실은 정부의 취지도 네. 의도도 네, 지방 부동산 가격 더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그만 사고 네, 지방 아파트를 좀 다주택자 이런 규제 같은 것도 풀어주면서까지 네. 지방 뭐 세코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네. 지방 아파트 좀 사주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정부도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그런 흡사한 모습이 전개되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정부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하나가 있는데 네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부동산 PF 문제가 좀 수그러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데이터를 보는 저로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요 바로 이제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 데이터예요. 네네. 근데 보시면 요게 지금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 악성 미분양 쌓이고 나서는 처음이에요 지금.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28,000채가 넘어섰어요. 네. 중공업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건을 내가 돈을 들여서 다 아파트를 만들어 놨는데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망하는 건설사 시행사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중공업 미분양에 대한 물론 지금도 약간의 혜택이 있긴 한데 훨씬 더 강력한 혜택을 좀 줘서 빨리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저는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중공업 미분양 해소가 안 되면 네.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완전히 그럼요. 쪼그라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또 하나의 양극화 요인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라도 네. 이런 뭐 더 적극적인 뭐 인센티브를 좀 부과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네. 통상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할 때 보면 이 중공업 미분양을 볼 때 그걸 여실히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데이터가 아닌 네.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들이 막 쌓여 있는데 다 공실이에요. 네. 근데 그런 지점에 적극적으로 그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 제도들이 도입되고 네. 그때 사실은 어쩌면 공포감은 제일 많은데 네. 어우 다 미분양이야. 아파트 한 동이 미분양이야. 네. 이럴 때 공포감이 많으니까 안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때가 거의 저점 구간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때가-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데이터가 맞습니다. 아닌. 예. 이거를 이제 제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이제 제가 이 보통 이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제 하는 내용인데 네네. 어깨, 허리, 무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투자의 전문가들이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무릎 밑에서 사고 어깨 위에서 팔든가 최소한 사지는 말아야 된다. 네. 근데 분위기가 언제 제일 좋냐면요. 이 어깨 올라가는 어깨일 때가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무릎 밑에서 사야 되는데 언제 분위기가 최악이냐면 떨어지는 무릎일 때가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요. 이게 떨어지는 무릎이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네.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아파트를 파는 입장인데 떨어지는 무릎이에요. 네. 그러면은 좋은 조건을 붙여서 팔아야 될까요? 안 팔아야 될까요? 좋은 조건, 매수한테 좋은 조건을 붙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뭐 500만 원만 계약금 내고 매수를 하게 해준다든지 다양한 이런 혜택들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떨어지는 무릎인 지역들이 여전히 경기도 일부와 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오히려 얘기하신 것처럼 중공업 미분양 중에서도 보석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아직은 별론데 앞으로 좋아질 지역의 데이터라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또 매수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분석해 드릴 때 일단 아까 투자 철학이나 기본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과 나머지 자본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좀 그 시장의 방향성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네. 뭐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나누냐면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네. 뭐 공감하셔도 되고 아니다라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의견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주식 시장은 양은 냄비고 부동산 시장은 가마솥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양은 냄비는 빨리 뜨거워졌다 또 빨리 차가워지고 맞아요. 급등락이 심한데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이게 한번 데펴지기 시작하면 그 더운 열기가 계속 가다가 맞아요. 또 점차 식기 시작하면 또 오랫동안 식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굉장히 재밌게도 부동산 시장은 이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도 유효하다. 맞아요. 그래서 예. 데이터로 예측하기 너무 쉬운 그렇죠.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붙는 모습들 네. 그걸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지방의 울산과 네. 부산. 네. 그러니까 이런 불붙는 모습들을 본다면 이게 가마솥이 계속 차가웠다가 네.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맞아요. 느낌. 저는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정확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하시고 다행입니다. 저는 어떤 비유를 하냐면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다. 네네. 그러니까 방향을 휙휙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대한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꿀 때 서서히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도랑도 비슷한 거죠. 예. 철도가 한번 멈췄다가 처음부터 속도가 붙지 않잖아요. 네. 서서히 속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듯이 네. 부동산 시장이 딱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거의 5년 가까이 얼어붙어 있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 이제 드디어 따뜻한 햇살이 지금 쬐기 시작합니다. 그러셨군요. 혹시 질문을 드린다면 해군 제대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육군 육군이요. 장교로 제대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아니 배를 가지고 설명하시길래 네.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저는 배를 탔습니다. 아, 네. 그 배가 2급함 PCC인데 우리 천안함 사태에 있는 그 천안함하고 같은 기종이에요. 네. 전 안동함 아, 탔었는데 이 배가 한번 추락 나가면 네. 영해권을 지켜요. 한 달간을. 네. 한 달간을 영해권을 지키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2, 3일 쉬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해권을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아예 바다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추운 겨울날 뭐 GOP 지키시는 최북단을 지키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추우실 텐데 네. 해군은 더 춥다. 아, 왜냐하면 같은 위도상을 네. 배를 달리면서 지킵니다. 아이고. 정말입니다. 이렇게 견시당직을 쓰는데 네. 그 맞바람을 견디면서 같은 어휴. 위도를 지킵니다. 그렇게 한번 자 이렇게 고생했다 아, 말씀드리는데 네. 그 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네. 제가 좀 갑자기 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정말 말씀대로 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네. 시작 출발할 때는 혼자 출발을 못 해요. 정박돼 있는 배가 있으면 이제 밀어주는 배가 있어요. 아. 밀어줘야만 출발해.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는 거고 들어오면 네. 또 오래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한 비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어지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네. 현 정부가 네. 어쨌든 정책 공약을 가지고 오면서 대개조라는 선언을 했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대개조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막겠다 네. 이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런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11호 대책 이후에 가격 절벽이 아니라 거래 절벽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네. 가격이 정말 떨어지는 건 아니,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거래 절벽을 만드는 이런 대책은 네. 소위 공인중개 사무소 자영업자들만 힘들게 만드는 거다. 맞아요. 궁극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궁극적인 이 대개조스러운 정책을 발표하려면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거나 네. 아니면 확실한 수요를 막기 위한 보유세를 도입해야 되는데 네. 근데 재밌게도 이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보유세라는 카드를 가져올 생각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개조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11호 대책 같은 거 발표하면서 계속 관전하는 거죠. 거래를 안 하는 것은 네. 관전만 하다 가격은 안 떨어지고 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네 계속 오르네 지방도 오르네 이런 것을 지켜보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네. 아무리 어떤 정책들을 가동해도 잡을 수 없는 거구나라고 판단하면 네. 더 상승장을 더 이어가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너무 대증요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증상만을 대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너무 바뀌어요. 정권에 따라서 그냥 23년, 24년에 집 사라고 막 특례 대출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하더니 네. 갑자기 정권 바뀐다고 또 막 잡고 예.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분들도 사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네. 저는 부동산만큼은 정권에 상관이 없이 어떤 독립적인 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수요를 통제할 수 없어요. 왜 정부에서 수요를 통제를 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예. 공급이에요. 예. 그래서 적절한 공급만 사실은
문제 없이 이렇게 잘만 공급을 했어도 네. 이렇지 않았을 텐데 예. 그리고 정부가 잡는다라고 집값이 잡힌다? 이거는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게 정책이 누적이 되면 그게 또 데미지가 쌓여서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지금처럼 사실 저는 이번에 뭐 토호제까지 완전 다 묶어버렸잖아요. 네네. 야 이거는 너무 무지막지한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그냥 뭐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있기는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안에서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지 궁극적으로 잡히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너무 뜨거우면은 과열이 되지 않게 약간 좀 이렇게 누르고 또 너무 안 좋으면 그래도 좀 약간은 좀 올라갈 수 있게끔 좀 부양정책 이걸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핵심은 공급 그리고 세금. 예. 근데 이제 막 대출에다가 이런 걸 싹 다 묶어버리고 하니까 이거는 저는 좀 너무 좀 뭔가 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만큼은 너무 좀 헛다리를 좀 짚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의견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다가 네. 그게 설사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진 모르나 그것 때문에 너무 과유불급스럽게 더 많은 것을 막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맞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너무 집값 안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렇죠. 소위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이동성을 제한한다든가 혹은 소위 말하는 집을 선택하는 여정에서 나는 전세의 상태로 살고 싶은데 나는 월세의 상태로 살고 싶은데 아니면 자가의 형태로 살고 싶은데 이것은 국민이 그 각자 선택하는 과제인데 그럼요. 그걸 맞아요. 선택지를 그냥 주고 이 중에 선택하라는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닐까. 네. 그러니까 너무 약간 이런 거죠. 이 약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돼요. 근데 너무 과해서 다이어트는 될진 몰라도 이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약이 그러면 너무 세면. 그렇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가격 안정을 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죠. 근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너무 규제로 가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까지 야기되는 건 아닐까 하는 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히려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 예, 예. 자꾸 너무 이렇게 규제를 또 하다 보면은 아 여기는 진짜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억눌려 있고 여기 규제 중에 뭔가 하나라도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예. 토호제는 왜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토호제 하냐라고 하면서 뭐 지금 노도강이나 이런 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거 혹시라도 풀려봐요 다시 풀리면 눌려있던 수요가 어떻게 되겠냐고. 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일단 토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 아니 무슨 토지 거래를 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내비둬야죠. 왜 그런 것까지 하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 뭐랄까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자식들이 있으면 아빠가 그냥 막무가내로 뭐 이렇게 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네.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냥 아빠가 지금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냥 지금 이러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계속 이게 부글부글 할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또 예상하지 못한 또 버블이 또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만 풀리면.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런 걸로 저는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더 많은 혼선을 주고 맞습니다. 너무 과도한 이게 자유를 막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을 정말 만들 수 있는 정말 대책은 보유세인데 네. 정작 그거는 못 건들고 네. 애꿎은 규제책만 막 마련하다가 더 혼선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그리고 듭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네. 뭐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차라리 풀어버려라.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이제 취득세 중과를 하니까 똘똘한 채로 계속 몰리게 되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이 고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지금 안 좋은 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아예 띄워서
아 그러면 지방 부동산 집값도 오르니까 여기도 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돌리면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는 정책을 펼치면 저는 자연스럽게 서울 집값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고 봐요. 아 오히려.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옛날 동화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을 이제 옷을 이렇게 벗게 하려고 네. 바람을 막 예, 해요. 예,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옷을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나그네. 예. 그렇죠. 근데 따뜻하게 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옷을 벗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저는 좀 이럴 필요가 저는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선 지금 이제 지방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네. 오히려 여기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좀 더 풀어주고 지금 중국 미분양 문제가 예. 지금 최근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제가 봐서는 자칫 이게 또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에 대한 과감한 이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치면 이 문제도 해소되고 또 사람들의 시선도 분산이 되고 하니까 네네. 저는 자연스럽게 서울 집값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제 일종의 그런 이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 네. 예, 그런 것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제 생각과 피드백을 좀 드려보면 네. 맞습니다. 인센티브인 거예요. 인센티브. 한마디로 인센티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는 공대 안 가고 의대 가냐? 네. 의대에 갔을 때 인센티브가 많으니까 의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의 삶보다 과학자의 삶이 더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수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약에 너무 의사로만 몰리고 공대로 좀 많은 인재가 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네. 인센티브를 주는 맞아요. 거예요. 그 인센티브로 내가 과학자의 삶이 공학자의 삶이 혹은 공대 출신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겠네라고 기대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대 가지 마. 이쪽 가. 그게 네. 아니죠. 맞습니다. 인센티브 제도인 거예요. 그렇죠.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제도가 너무 서울 아파트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니까 지방 아파트 안 사고 서울 아파트를 사왔던 건데 네. 지방 아파트에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네.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렇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네. 서울 아파트 사지 말라고 막아도 산다. 맞습니다. 지방 산다고요. 그럼요. 그죠? 맞아요. 인센티브를 네. 건드려야지.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좋은 방향성 아닌가, 방법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대표님 그 너무 이 리치고 서비스도 좋지만 좀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자로서 네. 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많이 부족하지만 뭐 혹시라도 뭐 필요하면 정말요? 소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이야기도 해주시고 네. 자리도 좀 맡으셔서 아닙니다. 네 정말 사업하기도 힘들었어. 잠깐 돈을 덜 버시다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참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을 막을 수 없는 정책 가지고만 막아서 맞아요. 불협화음만 더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럼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자꾸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평가 구간으로 보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음. 그런 그 데이터도 이제 보여주실 수 있겠지만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죠. 네. 예, PIR 지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네. 이게 21년 고점 수준에 다시 도달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래도 급감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서울의 어떤 고평가 구간으로 보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밖에 어떤 핵심 데이터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할 때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판단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대출 껴서 내가 집을 살 때 대출을 갚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가 높을수록 대출 껴서 집 사는 게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21년 연말이 최고치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네. 21년 고점보다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22년에도 거래가 정말로 작았거든요.
지금도 이미 거래가 완전 얼어붙은 시장이 됐고. 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지표가 요거에 또 하나가 있고요. 네. PIR은 비슷합니다.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니까 얘도 지금 전고점 딱 도달했죠? 네. 거의 지금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월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부동산도 투자 자산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은행 이자가 지금 몇 퍼센트냐면 2.6% 정도 합니다. 평균. 네. 그런데 서울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이 얼마냐? 1.7%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를 해서 내가 내 집으로 사는 것보다 네. 월세로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평균이 0.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는 비슷했어요. 요 빨간색이 은행 이자고 빨간색이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고요. 요 파란색이 은행 이자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21년까지는 네. 빨간색인 월세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고서라도 내가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내가 월세 놓더라도 이득이 됐는데 은행 이자보다 높았는데 네. 지금은 2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금 은행 이자가 훨씬 더 높은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월세를 논다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매력적인 지금 시장 상황은 아닌 거죠. 아, 네. 저희가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나누기를 지역을 좀 비교하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네, 고평가되어 있고 맞습니다. 부담스럽다. 네. 아까 HAI가 이제 House Affordability Index니까 맞습니다. 너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져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고 PIR 지표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소득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데도 거의 어려움이 있다. 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역시 네. 이 지표로 보아도 네. 뭐 투자 수익도 뭐 그렇게 그렇죠. 좋지 못하다. 맞습니다. 이런 관점이세요. 그러니까 네. 서울은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의 판단이 뭐냐면 어쨌든 오르는 아파트도 서울이고 네,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아파트도 서울 아니냐. 네, 이게 보통의 생각이셨는데 네. 이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서울 아파트가 제일 좋은 줄 아는데 그는 왜 그러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최근 벌어진 일만 기억합니다. 최근 2, 3년만. 자, 이거는 뭐 많은 책에도 나와 있는데 네. 자, 실제 제가 팩트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서울 아파트의 그러니까 인구수가 10만 이상 되는 지역들 중에서 상승률 순위로 제가 뽑은 겁니다. 네. 자, 1등부터 11등까지가 다 서울이에요. 네. 자, 1등 몇 프로 올랐죠? 서초구가 41% 올랐습니다. 2년 동안. 그다음 강남구 38%. 자, 이렇게 올랐는데 되게 많이 오른 걸까요? 2년 동안 이 정도 올랐으면? 23년부터 5년까지 네. 많이 올랐는가?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른 데가 40% 올랐는데 이 네. 정도면 많이 오른 거냐 이거죠. 또 많이 안 올랐다고 하긴 좀 어려운 지표 네. 아닙니까? 자, 이 정도면은 그냥 보통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어요. 과거 올랐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자, 예, 예. 이거를 조금만 시간을 돌려볼게요. 자, 2020년 2월 달부터 22년 2월 달까지 볼게요. 폭등기 자, 1등부터 20등까지 서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서울이 없어요. 예. 1등 몇 프로 올랐어요? 95% 95%. 올랐습니다. 2등 몇 프로 올랐어요? 89%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2022년 초에 이런 기사가 있었냐라는 거죠. 안산시 상록구 부동산 2년 동안 100% 폭등하다. 오산시 90% 대폭등. 이런 기사 안 나오잖아요. 네. 예. 전부 다 서울 그리고 고가 시장만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데이터를 보면 이때는 1등부터 20등도 62% 올랐습니다. 이때 20등이 청주시 흥덕구인데 지금 서울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과거를 또 한번 볼게요. 2010년부터 12년 보겠습니다. 1등부터 20등까지 서울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이 없어요. 네. 2013년부터 15년 서울이 있냐 없냐? 서울 없습니다. 16년 18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떨 때는 서울 부동산이 많이 오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지방 부동산이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네. 어쩔 때는 서울이 아닌데도 서울이 오른 것보다 2배 이상 훨씬 더 많이 오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지금까지는 최근 2년은 서울이 많이 오른 건 분명하다. 네. 근데 이 수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크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최근 2년 동안의 기초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저는 정말 반대하거든요. 네. 항상 의사결정 내리실 때 음, 지난 2년과 앞으로 2년이 같다고 전제하지 말자. 항상. 맞습니다. 저 너무 그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20년, 21년에 아파트 폭등 구간이 왔었을 때 네. 지난 2년 동안에 계속 모습이 네. 앞으로 2년도 같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네. 22년 끝자락에 막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소위 그때부터 금리는 오르고 그때부터 집값은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난 2년과 앞으로 2년이 같다라고 전제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 지난 2년은 심지어 나의 생각과 나의 뭐 마인드와 나의 체력과 얼굴과 이 모든 게 포함해서 다 달라지는데 그럼요. 그죠? 근데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오히려 폭등할 때는 이렇게 폭등했다. 그럼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만 이건 지금 팩트를 주셨으니까 네. 팩트로 보면 사실 더 많이 오를 때는 지방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팩트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유독 더 많이 오를 때는 지방이 더 올랐었다. 네.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지방 부동산 시장은 규제를 잘 안 합니다.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니다. 대부분 규제를 할 때는 예. 뭐 혹시 뭐 충남 당진이나 천안 규제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 못 봤어요. 없죠. 예. 대부분 규제는 서울 네. 그리고 고가 지역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 네. 그다음에 광역시 정도까지만 규제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올라도 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두가 주목하는 지역이 많이 오르면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심리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중소 지역 이런 데는 올라도 그렇게 한국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장이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규제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방 부동산 시장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차이가 뭐냐면 공급에 있습니다. 네. 자, 뭐냐면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많으면 떨어질 때가 많았고 공급이 없으면 올라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공급의 등락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지방 부동산이 한 번 오르면 많이 오르는 경향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가격이 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울 아파트는 뭐 30억이라고 치면 30억짜리가 50% 오르면 55억이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숫자적으로 15억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방의 아파트 5억짜리가 예. 50% 오르면 7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절대적인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커도 사람들이 받는 심리적인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 꼭 고가 시장이 아니더라도 오를 때는 굉장히 크게 오르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쭉 설명 주셨듯이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네. 어쨌든 서울 아파트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고 네. 지금 지방 아파트는 오랫동안 조정이 돼서 맞아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평가가 고평가 구간으로 가는 것과 네. 고평가가 더 고평가로 가는 것보다 이 상승률의 폭은 더 높을 수 있다. 네. 이 부분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 생각과 의견을 하나 더 보탠다면 네. 그냥 간단한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네. 가격 상승률이 중요합니까? 가격 상승 폭이 중요합니까? 대표님. 그거는 투자자로서. 투자자로서는 저는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렇죠. 원금 대비한 투자 수익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지 상승 폭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승하는 금액이 중요한 건 수익률이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 수익률로 보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5억 오르면 네. 그러면 이제 10% 오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5억짜리가 5억 오르면 100%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물론 세금이나 이런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만 보면 네. 50억짜리 한 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5억짜리 10개를 투자하는 게 네. 투자자 관점에서는 맞다는 거죠. 네. 이해 가셨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네. 물론 세금이나 이런 문제를 네. 배제해놓고 그렇죠. 다주택자나 네. 뭐 이런 것을 가정하지 말고 네. 그냥 온전히 투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의견도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추가적인 동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다. 네. 그리고 지방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보인다. 네. 여기에 지금 마침 여기 자료로 네. 평택시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 유독 초록색을 그려놓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 네. 이 평택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시장적인 이유가 아니라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평택시 경우에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네. 한번 짧게라도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봤을 때 네.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내가 꼭 세 채만 내가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무조건 한 채는 저는 평택에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 그럼 질문 잘 던진 거네, 제가. 그렇죠. 예. 네, 제가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네. 지역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떨어지는 무렵입니다. 즉 여전히 가격은 안 좋아요. 네. 분위기가 안 좋고. 근데 아마도 이제 내년 어느 즈음 네. 약간 늦으면 27년 초반 정도에는 대바닥을 찍고 28, 29, 30년에 가장 좋아질 부동산 시장이 어디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평택이라고 보는데 네. 평택에는 호재도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래서 관심을 조금 평택 쪽에 한번 두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네. 제가요 개인적으로 뭐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한 3주 됐나요, PD님? 3주 정도 전에 저희 이 오피셜 클럽 회원들이 따로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특강을 하는데 네. 일부러 그 주에는 부동산 전망으로 진행했었는데 네. 저도 만약에 이 순간 하나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네. 그럼 지역을 상관없이 생각해 본다면 평택시가 좋은 지점에 올 거다라는 의견을 이미 드렸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들으셨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여쭤봤었는데 네. 일단 한 가지는 이 삼성전자의 공장이 들어설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랐다가 네. 그 기대가 또 빠지면서 확 빠졌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업용 부동산도 공실이 진짜 너무 네. 심각하고요.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빠졌죠. 네. 근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이나 그 앞단에 있는 공급 업체들이 또 대거 들어서기 시작하면 네. 또 그 지점이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동산 예. 전문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요? 네. 저는 되게 자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자신 있는데 네. 이 거시 경제의 여러 변수가 네.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가, 금리, 환율, 경제 성장률, 뭐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이라는 각각의 톱니바퀴가 다 연결되어 돌아간다고 맞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부동산 시장에 쏙 들어가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네. 이 톱니바퀴가 나머지 변수랑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는 스타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약간 김기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나무가 잘 자랄까를 보기 위해서 나무를 막 조사하시는 거고 네. 저는 기후가 지금 어떻게 돼갈까, 날씨가 잘 자랄 만한 환경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그 나무를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그럼요. 자신 있게 여러분께 네.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있는 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방 아파트의 어떤 대세 반전, 대세 상승장 가까운 모습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여기서 거의 이제 토론의 마무리 단계인데 네. 혹여나 여러분들께 이런 거는 좀 주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를 일단 추천하신 건데 네. 그러니까 모든 지방 아파트가 다 좋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구독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이런 건 좀 유의해서 피하시다든가 네. 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네. 일단 거의 대다수의 경기도 일부와 네. 규제 지역이 아닌 경기도 일부와 대다수의 지역은요. 제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27년 상반기까지가
마지막으로 무릎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후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네. 본인의 여건이 되시는 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내 집 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게 이제 한국 10년 채권 금리인데 예.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도 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때 이제 22년 하반기에 요때 이제 그 강원랜드 또 문제 생기면서 22년 하반기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단기 폭락세가 부동산 시장에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만약 혹시라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의 여러 가지 쌓이는 부동산 PF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가 온 지방이라 할지라도 네. 절대로 연끌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네, 네. 그리고 대출 금리가 자칫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5년 전에 대출 받으셨던 이런 분들이 지금 만기가 도래를 하면서 갚아야 되는 돈이 막 50%씩 증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경매로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조금 금융 시장이 뭔가 지금 금리 상황도 조금 심상치 않고 환율도 지금 계속 1,470원 정도에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연끌만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좀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주셨던 너무 귀중한 정말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실 미래를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제할 수는 있겠지만 네. 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22년 초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좀 전제할 수는 없는 상황 하에서 영끌해가지고 이 상황에 집 사시기보다는 네. 내 집 마련하실 때 안정적으로 자기 자본에 기초해서 네.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도 굉장히 좋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시간 넘게 네. 이렇게 토론을 달려왔는데요. 네. 저희 경리남 TV 처음 출연하셔서 네. 저랑 함께 토론하신 네. 뭐 소감 말씀 네. 어떠셨는지 네. 말씀 듣고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저도 집중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역시 우리 김광석 교수님 대단하시다. 왜 네, 그러세요? 네, 대단하시다. 그리고 아닙니다. 또 평택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또 투자에 대한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런 것도 상당하시다. 내공이 상당하시다. 그런 생각이 그렇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저도 뭐 워낙 이렇게 데이터에 기초해서 분석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런 데이터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내시는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공유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 저도 대표님 통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포인트들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네. 저도 이제 좋은 그 배움이 있었던 네. 토론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는 제가 부동산을 아무 때나 사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저는 네. 굉장히 보수적인 스타일이고 네. 이제 좋은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걸 저는 훨씬 더 중요하게 네. 보기 때문에 네. 하나의 데이터라도 뭔가 이상하게 보이면은 저는 이렇게 뭔가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네. 그런 제가 예. 정말 몇 년 만이거든요. 제가 네. 내 집 마련해도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나 이런 수요나 공급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정말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27년 상반기까지가. 네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내 집 마련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의견 마지막까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뭐 건전하게 내 집 마련하는 그 시점과
기회를 잡으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잘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 의사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국내 1호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리치고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계시니까 네. 여러분 많이 찾아와서 여러분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